자, 2026년 첫 시간 이재명 정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해도 되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전 완료된 거죠? 네, 이전 완료됐습니다. 대통령 관사만 지금 아직 네, 맞습니다. 그죠? 대통령 관선 수리 중에 있고. 나머지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청와대로 다 옮겨. 그렇죠. 이제는 청와대로. 네. 그럼 관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전 수리에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게 워낙 방탄으로 만들어 갖고 미사일 쏴도 끄떡없이 만드느라고 벽 두께가 이만합니다. 중간에 철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당시에는 약간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리가 다른 일반 여민관이라든지 차원이 다르구나.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민관은 폭격받으면 무너져요? 네. 근데 관전은 안 무너지는구나. 관전은 그렇게 다 해놔서 그게 수리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품도 많이 들고 설계를 바꾸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일이 아니군요. 예. 그건 몇 개월 예상합니까? 그래도 상반기 전에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자,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공항에서 스치듯 뵀어요. 네. 저도 그때 출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폴란드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네, 몰랐는데. 네. 근데 작년 10월에 그 전략경제협력 특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소위 방산 특사로 임명되신 그 건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전략경제협력 특사, 뭐 방산을 포함해서 네. 뭐 AI 반도체도 다 이제 전략적으로 국가 간에 협력해야 되는 경제 관련 것들 그런 것들의 특사로 임명을 받고 폴란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총 150억 불 정도의 소위 방위산업 관련된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만 MOU 이런 거 말고 계약한 것만 그 실제 정도였어요. 계약만. 네, 실제 계약만. 그게 이제 최고 우리나라가 높았을 때가 170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0억 불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반등을 한 계기가 됐고요. 그 150억 달러가 정확한 표현이던데 150억 달러의 90%가 6월 이후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된 게 14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서 100억 달러를 해준 데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8월 달에 65구 전차 관련된 것들하고 이번에 5조 6천억 정도 되는 미사일 관련된 이번에 추가했어요?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총 103억 달러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사면서 중인근 국가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 팔고 있다라고 이제 폴란드에서 운영하는 걸 봤더니 좋다.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제가 네. 관련해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우리 방산이 왜 이렇게 인기인가? 네. 그리고 왜 하필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방산 특사가 된 것이니까 무기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맞습니다. 무기 전문가는 아니죠. 그게 무기 전문가가 아닌데 왜 방산 특사가 되신 건가? 두 가지 질문인데 네. 첫 번째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네. 우리 방산이 인기 있다는 이야기는 보도를 접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납기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납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각국에서 그 날짜를 맞춰 갖고 오는 게 가장 정확한 걸로는 대한민국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우리가.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는 일단 상시 무기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하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도입하려고 했던 걸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미사일이 됐던 전차가 됐던 자주포가 됐던 뭐 언제까지 이거 납품해달라. 유럽 납기 잘 안 지켜요. 나가 안 지키는 거죠. 저희 식당 때문에 인테리어 보고 왔는데 납기 잘 안 지켜요. 네,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납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두 번째 무엇보다 성능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성능 문제가 부각됐던 건 이게 과거에는 무기 시장이라는 게 소위 로비스트들이 했던 시장이에요. 수수료를 따로 뒷돈을 맞아요. 받고. 그런 얘기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예전에 뭐 린다 김이라는 분도 계셨고. 근데 뭐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약간 이게 선진화 모델, 선진국 모델의 선진국들이 우리 무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능에 대한 요구들이 없습니다. 한국 성능이 좋아. 한국계 믿을만해. 이렇게. 성능 받쳐주고 납기 받쳐주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인기 요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왜 근데 강훈식이냐? 비서실장이 무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특사가 돼가지고 네.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셨던데 조용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더라고 그 사이에. 네. 그 보통 한 4박 5일 출장을 가면 아침에 그 나라에 도착해서 저녁까지 미팅을 쭉 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 타고 다음 나라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의 타이트하게. 그 없어졌다 돌아온 줄 모르는 경우가 맞죠. 대부분인데 이번에도 갔다 온 거 잘 모르던데. 이게 이제 비서실장이 하게 된 배경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과거에는 무기 자체만 가지고 그거를 대한 고무기를 선택하는데 소위 로비가 써였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금액이 크니까 5조 6천억 뭐 또 10조 뭐 예를 들면 이런 조 단위의 프로젝트가 국가 무기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요청을 같이 합니다. 금융이 묶이는구나. 그렇습니다. 금융이 뭐 정책적 결정과 금융이 같이 그렇습니다. 묶이는구나. 그리고 야 우리는 철강이 많은데 철강을 우리 걸로 좀 만들어줘.
니네 철강을 좀 수입해줘 우리 거를. 뭐 이런 요구들이 같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안보실 사안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정책실 사안들도 부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캐나다도 지금 저희가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 캐나다 요구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 자동차 좀 만들잖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쟁 자체가 그런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거기는 60조나 되는 무기를 사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지어줘 이러면 또 이게 경제 정책이나 경제를 다루는 단위들도 같이 가야 돼서 정책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의 보고를 다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자들이 컨펌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지. 최고 의사결정구장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내지는 이제 의사결정권자랑 긴밀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직접적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이해했어요. 비서실장이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기 그 자체의 성능 가격만이 변수였는데 이제는 금융 지원도 해야 하고 산업별 협력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를 넘어서서 부처 전반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넘나들려면은 이제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 네. 그런 결정이구나. 덕분에 이제 무기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아니 남아공 G20 가실 때 네. 대통령 순방 때 UAE 먼저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큰 무기 계약이 곧 발표된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무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1월 달에 이제 UAE 측에서 그 담당하는 책임자 칼둔이라고 하는 그 거기 행정청장입니다. 거기 실권자가 우리나라 방문하기로 했고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까지는 한번 초보적인 단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고 올해 UAE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할 계획도 좀 잡고 있어서 그걸 같이 묶어서 뭐 멀지 않은 시간에 결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특명을 받고 UAE 가서 그쪽에 그 의사결정권자 특명을 받은 칼둔과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바로바로 핀란드도 다녀오셨던데. 노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노르웨이 참. 네, 노르웨이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조용히 다녀오셨던데 거기 왜 가신 거예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판매로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루마니아도 다녀오셨던데. 루마니아도 다녀왔고 사우디도 다녀왔습니다. 조용히 많이 다니시던데. 다 방산이에요? 다 방위 산업입니다. 이제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AI가 열풍이 불면서 AI도 좀 팔아달라. 뭐 반도체도 좀 수입하고 싶다. 뭐 이런 요구들도 각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국가 단위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를 넘어서서 니네가 잘하는 거 이런 거 그거는 우리한테 좀 줘봐. 약간 이런 요구들이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런 건 니네가 좀 가져가. 네, 그렇습니다. 큰 패키지들이구나. 대통령 목표가 방산 4대 강국이던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특사로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나와 있는 물량들이 매번 이렇게 정해지는데 크게 한 1년치나 2년치 정도의 물량들은 좀 대충 윤곽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간의 경쟁에서 저희가 이기는 거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해내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일단은 뭐 당장 사우디나 또 캐나다, UAE는 뭐 제가 또 방문할 계획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올 계획들도 잡혀 있고. 캐나다 잠수함은 독일하고 경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린 차가 필요해. 그럼 한국의 현대차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어? 캐나다는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근데 독일은 폭스바겐이 또 할 생각이 있던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좀 작은 에피소드는 G20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총리랑 이렇게 만났는데 두 분이서 우리가 그냥 한 팀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어느 한쪽이 떨어지면 큰 타격이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독일은 납기가 느려요. 네, 독일은 납기가 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사안입니다. 방산이 그렇게 될 줄 몰랐네. 예,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입니다. 방산은 무기로 접근하는 거지만 다른 얘기하기 앞서 브리핑 시간에 제가 용산에 이제 그 사우나실 얘기 잠깐 했거든요. 비밀통로 얘기도 했고 이제 그 사우나실 사진과 윤석열 지각 때 들었던 비밀통로 사진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하시고 이제 몇 장을 보내주셨어. 네.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직접 그 공간을 보신 분에게 드릴 질문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어제 보고서 자, 일단 비밀통로 사진을 띄워봐주세요. 일단 요 전에 벽을 허문 거 있잖아요. 주차장 벽을 허문 거. 주차장 벽을 허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여기를 허문 거죠. 주차장. 네, 맞습니다. 저걸 허물고 나서 그다음 사진 띄워봐주세요. 처음 공개하는 사진. 요게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허물은 데가 이제 내려가는 진입로고요. 네. 진입로를 내려오면 이렇게 위에 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은폐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놔서 여기에 도착해서 차가 저기에 서게 돼 있는. 아직 불투명해요 저기 옆에 다. 벽으로 다 불투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기서 더 진입을 안쪽으로 합니다. 그럼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저렇게 다 불투명으로 막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지나가요. 더 다음 사진. 저렇게 지나가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네.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끝에 왼쪽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더 들어가 봐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1층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 있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저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렇게 돼 있어서 출입을 못하고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느끼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인데 저기 윤석열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 폐문이라 해놓고. 네, 대통령실에 있을 때 비서실장이고 기관장인 저도 절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윤석열만.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니까 여기 무슨 다른 게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저희도 이 사실은 뭐 말씀도 있었고 저희 차원에서도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게 곧 이제 허물어지면 기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좀 제가 보관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좀 찍어놔라. 잘 판단하셨어요? 영원히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놓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기 저렇게 돼 있고 저기 시점이 또 중요한데요. 저기에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 예산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 왜요? 이게 3.8억 원을 전용해서 시행한 거죠. 근데 명분은 뭐였냐면 저게 들어오는 진입로 그 땅 그 입구는 국방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만 썼잖아요. 윤석열만 쓴 거죠. 그래서 3.8억 원을 그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쟁점은 2022년 5월부터 지각 논란이 계속되고 그치. 저 공사가 시행된 게 7월 27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게 아까 이제 막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월 23일 날 이 비밀 출입구 공사가 완공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아, 그날 딱 맞춘 거구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보러 안 가도 된다. 기자들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연히 일치일 수 있는데 도어 스태핑을 야. 11월 21일 날 중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봤더니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래 들어갔어요. 11시쯤 왔다고 하니까 11시에 도착하고 나서 사우나실 봅시다. 사우나실. 근데 사우나실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우나실 진짜 제대로 된 사우나실이더라고 보니까 그 편백나무 히노키로 된 거. 저기 돌에 물 뿌리는 그 건식 사우나인데 보니까 TV 저 설치된 게 TV지 저게. 그렇습니다. 맞네. 텔레비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봐주세요. 다른 각도인데 저 오른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저 오른쪽 문으로 나가면 다음 사진. 문으로 나가서 보면 저기 침대가 있단 말이지. 맞습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침실이 보여요. 바로 연결돼가지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봤어요. 이게 제대로 큰 침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쪽잠을 자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네. 아주 큰 킹베드인데 저 혹시 저 매트리스 어디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기는 그 우리가 화면에 보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집무실 화면이 나올 때 보면 맨 안쪽에 있는 문입니다. 네. 맨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저 내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데 작은 내실은 가는 그렇죠. 경우는 있습니다. 밤새고 쪽잠 자는 쪽잠 그런 자는 거. 정도의 네, 그리고 반침대 정도 있는. 간단하게 세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있는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공무원 집무실에 사우나 있는 건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사진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찍어서 이거는 어딥니까? 그것도 그 안쪽에 따로 있는 본인 내실입니다. 아, 방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응접실이? 네. 저기가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되게 숨어 있는 공간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벽에 한쪽 벽에 벽 뒤에 뭐가 공간이 있을 것 같지 않을 법한 그런 벽을 그렇습니다. 열면 저 공간이 있는 건데 사우나실이 있고 그 사우나실 맞은편에 또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샤워실이 있고 그리고 연결된 침실이 있고 침실 옆에는 또 저런 소파 내실이 있고. 내실이 따로 있는 거 네.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크죠 안에가. 저기서 술 먹었겠지. 윤석열은 자신이 계엄에 성공해서 대통령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안에 약간 놀라긴 합니다. 11시에 출근해서 하루에 평균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시죠? 그거까지는 그거 네. 조사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는 언제 올라가고 메뉴는 뭘 올라가는지 기록 차원에서 진짜 다시 하나로 넘어와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이혜원 전 의원 지명했습니다. 네. 예.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한테도 제안이 왔었다 대선 전에 그런 주장도 나왔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무회의 1월 1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 가장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이게 이제 지지자들조차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이게 함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대통령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소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전적인 과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의외였을 텐데 스스로.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놀라겠죠. 네, 엄청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결국은 수락을 했는지.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서 하는 시도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경제가 모든 힘을 모아야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진심이 통했다. 네. 우리 진영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사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지자들의 물론입니다. 볼멘 반응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해수부 장관도 국민의힘 출신 혹은 보수 인사가 하는 거 아니냐 전망도 있고 한데 꼭 해수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보수 인사의 중용은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적어도 제약을 두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진 않는다. 또는 그쪽을 의도적으로 뭘 우리가 자꾸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굳이만 거기를 또 빼고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배제해야 되냐. 그러려면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 대한 명백한 선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반성을 해야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 차원에서의 대통령 표현으로의 무지개 칼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런 걸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게 도전이라는 건 알고서 하시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대통령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이고 9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은 이제 서로 이해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 방중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일 큰 건 9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신년 초에 손님을 부른 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로서는 4월 달에 중국과 미국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좀 자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9년간 닫힌 문 또는 방문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특히 최근 2, 3년은 아주 견고하게 아주 사이가 나빴죠. 사이가 나쁜 정도까지 갔던 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 양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감을 중국 쪽에서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궁금했었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라는 거를 선물로 강경화 주민대사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딱 5개 있던 거다.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등 해서 4개는 이미 선물로 썼고 나머지 하나 남았던 마지막 열쇠를 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은 거죠. 사실관계를 제가 트럼프가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마지막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소위 이제 그 미국에서 공관장, 그러니까 해외 그 주재 공관장들의 트럼프가 대사들하고의 면담에서 강경화 우리 주미대사한테 이걸 전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내 마음을 꼭 전해달라. 5개 중에 하나 남은 거다. 마지막 거를 한국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공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제가 근데 실제로 첫 번째 8월 달에 미국 갔다 와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두 분 간의 신뢰가 굉장히 확인됐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분인데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은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
이런 걸 그런 오히려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호의 표현 또는 트럼프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의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금관 받아서 고마웠나. 그건 엄청 고마워했죠. 금관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쇠가 그렇게 하나 남은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도 고마워하시죠.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신년사 얘기 좀 해볼게요. 여쭤볼 대목이 있어가지고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 요 영상 있습니까? 그 대목만 좀 들어봐 주세요.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말인데 저거.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 뭘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뭘 더 한다는 얘기인데 뭘 더 하시려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까지의 이 그 생중계로 네. 무슨 효과는 대부분 뭐 야당에서도 그런 논평을 냈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쇼다, 뭐 약간 이랬지만 대통령이나 저희 청와대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공직사회 개혁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이거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까지 한 것만도 그 굉장히 이례적인 세계 정치사 유례가 없는 일들인데 국무회의를 막 공개해버린다든가 하는 게. 근데 혁신을 더 한다니까 뭘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뭘 또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새로운 걸 또 하시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 이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면 이제 업무 보고 하면 중간에 한 30분, 20분 이제 이 부처가 끝나고 다음 부처 갈 때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이제 뭐 비서실장 잠깐 들어오세요. 뭐 이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업무 보고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뭐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 생중계 댓글 보시면서 그 공무원들의 발언들이 잘못되어 있는 건 있는지 또 본인이 뭐 혹시 또 잘못 발언하시는 건 있는지 이걸 챙겨보고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요? 하십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끝나면 유튜브 열고 보시면서 비서실장 들어오라 그래 뭐 이러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이건 그 사람 업무 보고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뭐 이걸 그럼 이제 저걸 챙겨서 그거를 보고 드리고 그러면서 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변합니다. 이제 이런 신상 필벌을 확실하자. 확실하게.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정확하게. 근데 잘한 사람 확실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서로 일 찾아서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건 지자체장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최근에도 이런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침에 상황 점검 결과를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는 티타임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에피소드로 구글 지도하고 연동돼서 공공기관이 앱이나 웹에서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독도나 동해가 리앙쿠르, 암초나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들을 어떤 누군가가 찾아서 이거를 16,200개 사이트에서 전수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이거 그 보고를 받으시더니 이거 낸 담당 공무원 아이디어일 겁니다. 이거 이 사람 찾아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뭐 포상이라도 좀 하세요 이랬는데 이게 포상은 또 절차와 기준이 있다가 그럼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 피자라도 보내줘요. 다른 공직자는 반드시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로 칭찬해드리면 서울경찰청의 허정훈 경감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보 분야에 근무하면서 독도 관련돼서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의외로 우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나 동해 오기가 굉장히 많다. 이게 1,000개 정도 더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걸 찾아내서 제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혁신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 맨 밑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제대로 된 일들을 하면 찾아내서 자꾸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처 장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에 따른 또 다른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국민과의 소통 계획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또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그렇습니다. 자, 친년사에 또 지방주도 성장 얘기하셨던데 이건 여러 차례 얘기하신 건데 근데 대전 충남 특별시 출범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네. 합치면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는 겁니까? 350만 되는 거죠. 거죠.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 절차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관장들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분들이 통합 선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도 이회에서 통합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대부분이 지금 그렇죠. 기관장이고 윤석열 취임 직후에 지방선거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기는 두 단체장이 통합 선언도 했고 그 시도의원들도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다. 법만 통과되면 되고 그분들의 요청이 민주당이 좀 통과시켜줘라 다시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45명이 서명한.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지자체장이 됐을 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민주당 그때 당시 떨떠름했어요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하자. 네. 시대는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상이었으니까 그 민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일인데 대통령이 이걸 왜 받으신 거예요? 두세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지역 분권, 지방 분권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중앙에서 이걸 안 해주는 이유는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가 법 통과시키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하냐? 이거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냐? 균형 발전. 그렇다면 과감하게 진행하자.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요. 정치적 이익 이전에 그 방향 옳은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하자 이런 거였고, 뒤늦게 아마 오늘 뭐 발표할 것 같던데 그 이후에 광주 전남이 여기에 이제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옵니다. 이번에 오늘 광주 전남. 오늘 예, 거기는 오히려 더 편하겠죠. 기관장 통합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쌓아 올린 신호탄들이 다 이렇게 옮겨붙는 형국이고, 또 대통령이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그러면 갖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대충 특별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대충 아니면 충대 특별시 되는 거예요? 충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 특별시도 좋은 것 같던데. 충청? 충전 대전 해갖고. 충전.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게 되겠죠. 네. 자,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 비전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면 특별시의 지자체장으로 어떤 진영에서 당선자를 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도 특별시가 하나 새로 출범하는 거면 굉장히 선거가 핫해질 것 같은데 본인 첫 출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전 이제 차출설은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네. 뭐 제가 뭐 특별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제가 그런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특사가 더 좋아요? 네. 특사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올 생각은 없고 네, 네 그렇게는 뭐 네. 대통령이 나가라면요. 아 이건 뭐 대통령 그건 본인이 하실 말이 아니고. 네. 하여튼 본인은 사표를 내고 할 생각이고 나는 대통령 특사가 더 좋아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대통령이 직접 업무 보고 라이브로 하고 직접 타운을 돌고 그러는 마당이니까 비서실장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도 언론 접촉 느리고 그리고 국정도 알리고 소통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또 뵙죠. 미리 예약하고 네. 그 가시기 전에 뭐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두 가지 짧은 질문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해오신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는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서 함께 일해본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뭐가 달라요? 두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뭐 9년 또는 뭐 국회의원만 9년 그 이전까지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만 제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완전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밥 먹으면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뭐 좀 휴식도 필요한 거고 뭐 이런데 거의 그게 없는 거의 유일한 제가 볼 때는 분입니다. 정말 몰입해서. 24시간 공인으로만 삽니까? 네. 철저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근데 정말 그건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 국회의원이 이게 일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의원들끼리 좀 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술도 좀 먹고. 윤석열은 쉬기만 했어요. 일상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24시간을 다 이것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합니다. 좀 그러면서도 그게 편협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쨌든 비주류거나 이제 있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것이 가장 근본적 힘은 본인한테 있었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계기가 6개월 대통령을 보면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근데 왜 본인을 오랫동안 같이 정치한 건 아니고 한 것도 아닌 본인을 비서실장으로 택했을까요? 근데 물어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아실 것 같으세요? 대통령실이 이젠 다 압니다. 왜요? 가장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높은 비서실장을 역대 다시 찾기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 입으로 말하긴 참 그랬는데 아마 대통령실에 누구 오셔도 물어보셔도 될 겁니다. 싱크로율이 없다. 그거는 다음 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네. 직접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그 이걸 제가 안 여쭤봤네.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 뒷얘기 좀 많죠. 많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그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뒷얘기 중에 공개할 수 있는 얘기 재밌는 거 하나만 공개하고 오늘 가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작년 8월 방미했을 때 비공개 오찬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먼저 요청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공개로 그때는 뭐 알려지는 게 전혀 없었죠. 이번에 국민들은 에이펙 때 이거 했다 이렇게 갑자기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네. 발언했는데. 근데 그거를 비공개 오찬회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아, 그래요? 전체 부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예. 완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얘기 잘 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보통은 그때 잘 되고 이번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그러면 공개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고 왔더니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했더니 혹시 핵 추진 잠수함을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으로 오해한 거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핵 잠수함이 핵이 이게 그렇지, 탑재돼 있는 잠수함으로.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당일이었습니다. 그 오찬을 하기 직전에 저하고 안보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잠깐 작은 방에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때 반응이 안 좋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비공개 때 이제 어련히 비공개 때 또 논의를 하시겠거니 하고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공개석상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렇게 확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그 어떤 영상이 제가 공개 발언이니까 제가 잡혀 있는데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막 계속 쳐다봅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놀라서 봤는데 그거를 네티즌들은 애정 어린 강훈식 PD인 줄 알아요.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받으면 그렇지. 이거 완전 국제사회 망신이 되는. 공개적으로 발언해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그걸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렇게 확 받아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래갖고 아니 왜 이거를 공개 발언해 하실까?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대통령은 담담하게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종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공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때 그때도 계속 거기 안에서는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스 합시다 이게 아니라 안 됩니다. 거기 이제 같이 온 분들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 안 됩니다. 누구랑 상의해봐야 됩니다. 누구랑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잘못 오해. 그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설명하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잘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도 되게 인상적인 게 그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데 오케이 뭐 그거 하겠다. 그래 그럼 그것도 하자. 마지막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원하는 거 있으면 더 말해봐. 아주 뭐 약간 이런 게 뭐냐면 한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봐. 이런 뭐 밥 먹을 때 우리가 식사할 때 그렇게 하듯이 그래 뭐 기왕 말 터진 김에 한번 다 해봐. 뭐 약간 해봐. 이렇게까지 하고 웃으면서 대통령이 더는 없다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승부수.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안 될 일이겠네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느낀 겁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내가 노하면 이게 양국 간에 큰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트럼프의 대답을 보면 핵 추진 잠수함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공개 발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소감을 가진 것은 평생 비즈니스 현장에서 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딜을 치는데 제법인데 통화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 인정인가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일이었던 거잖아요. 결단을 통해서 되돌아보니까 대통령의 결단과 뭐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단을 통해서 밀어붙였고 그 참모들도 그건 몰랐던 거고 그리고 비공개 때 논의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그걸 비공개에서 했으면 안 됐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기로 하고요. 신년이어서 나온 것이겠지만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죠.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건 그렇고. 오늘도 아침 상정검에 못 해가고 민망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십시오. 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습니다.